자, 앞 영상에서 쌤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192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의 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산미증식 계획. 다시 산미증식 계획. 산미증식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자입니다. 자, 생산한다. 뭐를 생산한다? 쌀 생산량을 증식, 늘릴 수 있는 계획,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냐면, 자, 1920년대에 일본 안에서 산업화가 일어납니다.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촌 향도 현상, 그러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농사 짓다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겠네.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 쌀 생산량이 적지 마세요. 줄어들게 되면서 쌀이 부족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애들도 초밥 먹고, 그 다음에 결국 쌀 먹어야 되잖아요. 쌀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쌀이 모자란 거야. 어떻게 쌀을 얻어낼 수 있지? 우리 식민지인 조선에게서 쌀을 가지고 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맨입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조선 애들이 또 당연히 화낼 게 뻔하니까, 기술력 없이 농사를 하던 그 조선인들의 농업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쌀 생산량을 늘리면은 그 늘어난 쌀을 가지고 오면 되지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논농사를 지을 때 물을 끌어오는, 이거 무슨 사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물을 끌어오는 사업을 좀 신식화, 현대화로 좀 근대화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비료 같은 것도 좀 좋은 걸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기계화 같은 것들을 좀 시켜주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근데, 수로공사, 그렇지. 수로공사 같은 것들도 좀 새롭게 해주고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 쌀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 수로공사나 아니면은 비료를 좋은 걸 쓴다거나 기계화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드는 비용을 다 일본 애들이 지불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 비용은 일본 애들이 지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수로공사는 하라 그래놓고 돈은 그냥 지주한테 내라고 하니, 지주는 내가 내 돈 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소작농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게 합니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주에게, 야, 니들이 돈 내. 기술은 내가 해줄게. 돈은 네가 내. 지주는, 에이씨, 그냥 네가 내. 소작농 네가 내. 싫어. 그럼 어떡해? 그럼 잘라. 계약직 소작농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의 삶은 더 궁핍해지는 거야.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사실 농사 짓는 방법이나 수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근대식으로 바꾸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인데, 시험 포인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한 3가마니 정도의 쌀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3개 좀 심했나요? 5개로 합시다. 5가마니 정도의 쌀이 났는데, 우리나라의 농사의 그런 시스템을 좀 근대식으로 바꾸면서 3개 정도의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개를 일본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게 바로 일본의 계획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불하게 하고 이 늘어난 쌀을 가져가면 되겠다. 이게 일본 애들의 계획이었는데, 쌀 생산량이 늘기는 했는데 3개까지 안 늘어버린 거야. 실제로는 얼마나 늘었냐면은 한 개 정도밖에 안 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늘어난 걸 가져간다고 생각했으니까 1개가 늘어났으니까 1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일본인들이 어떻게 가져가 버린 거야? 생각했던 대로 3개를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5가마니 만들어가지고 5가마니를 우리나라에서 다 소비를 했는데,
분명히 쌀 생산량은 늘렸고, 분명히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쌀 생산량을 늘렸는데, 실제로 우리 조선에서 소비되고 있는 쌀 양은 얼마예요? 3개밖에 없는 거야. 어떤 상황인 거예요? 증산된 쌀보다 일본 애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탈량이 훨씬 많아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국내에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지. 야, 소비량이 쌀이 부족하니까 소비량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식량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우리 먹고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만주에서 조, 피,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늘어나긴 했는데 일본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부족해져 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만주에서, 사실 뭐 만주에서 뭐 쌀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해. 조, 피, 콩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10년대 일본이 토지조선 사업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아갔다면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으로 일본 애들이 우리의 쌀을 가져갔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년대보다 더 힘든 시기가 바로 1920년대의 시기가 아닌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1910년대 회사령을 만들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년대 그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신고를 회사를 세우려면 신고하고 회사 세우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민족 자본을 키우라고 이렇게 해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워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가기 편하도록 신고제로 바꾼 것이죠. 이게 바로 1920년대 일본의 문화통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해보면은 1910년대보다 훨씬 더 조선인들의 우리 민족의 삶은 더 힘들었던 시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토 마코토가 좀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점,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그래서 친일파는 양성시키면서 실제적으로는 뽑아먹을 거는 다 뽑아먹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사이토 마코토가 손을 안 댄 게 없어요. 교육 제도도 확 바꿔버립니다. 교육 시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보이나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과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 민족의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모든 선인들, 독립운동가들의 무의, 무능, 악행,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열심히 털어봐. 그래서 홍보해. 그래서 조선인 청소년들이 부조들을 경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해라. 부조, 그러니까 어른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을 경멸하게 하게 해라. 그 경멸하는 감정들이 지금은 선생님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점차 자아혐오증으로 발전하게 해라. 그래서 배움의 갈증이 심한 청소년들이, 조선에선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왜곡된 지식을 얻어 경멸적 혐오증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것이다. 그때에 장식하고 미화하고 과장된 일본의 역사적 유물들과 일본 인물, 일본 문화들을 소개하면 그 주입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들을 절반 정도는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우리 역사 왜곡 사업이 시작됩니다. 조선사 편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붕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정당 정치, 민주 정치를 마치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는 파벌 싸움으로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조선은 뭔가 기술력이 너무너무 미개해서 자기 스스로는 근대 국가를 만들 수 없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쇠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사이토 마코토의 이 이야기, 이 의도가 성공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야 대한민국 짱이야 K방역 짱이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K팝 짱이야 외국인들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헬조선. 전 이민 가고 싶어요. 사이토 마코토 대단합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빼놓지 않고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이 강우규 선생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우규 선생님은요 원래는 한의사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60세의 나이로 그 만주였나요? 연해주였나요? 거기에서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을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도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서 이때 당시에 노인은요 40세부터를 노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곧 있으면 노인인 거야. 아무튼 40세에서 70세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64세의 나이로 이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할 때 1919년 9월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사이토 마코토가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옵니다. 그 부임을 해올 때 그 서울에 내릴 거 아니야. 그 서울에 지금은 서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남대문역이었습니다. 그 남대문역에 수류탄을 하나 가지고 가서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서 수류탄을 투척 던져버립니다. 뻥! 제대로 터집니다. 근데 사이토 마코토는 피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폭탄을 피해서 옷깃만 살짝 탔다고 하고요. 그 사이토 마코토를 환영해온 일본인 관리들, 인파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30 몇 명 정도가 좀 부상을 입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그런 거사를 도모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몸을 피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경찰들이 엄청나게 찾았겠죠. 현장에서, 그죠? 근데 너무 노인이니까. 얘들아 64세, 지금도 64세면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그때 당시에 64세는요 지금 90세 10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가 뭘 했겠어 하면서 그냥 넘겨준 거죠. 그렇게 10 며칠 뒤에 조선인 경찰, 그러니까 친일 경찰이죠. 친일 경찰이 이 강우규 선생님이 그걸 했다는 것을 알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법정에서의 기록도 여러 가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본 판사에게 너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한테 피고라고 부를 수 있냐, 내가 지금 법적으로 그 폭탄을 터뜨렸다는 증거가 있냐,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넌 피고라고 하냐,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일본 재판관이 강우규 선생님의 당당함, 기계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영감님, 강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했다고 하죠. 네, 아무튼 오히려 판사를 꾸짖으시고 우리나라의 일본의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리셨던 그분입니다. 그 스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강규 선생님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에게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곳곳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에게 모든 학교와 모든 단체에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전해다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수형의 처에 돌아가실 때도 이런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하시죠. 단두대 위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는데 나라가 없으되 어찌 감상이 없겠느냐 하고 교수형에 처하셨다고 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스스로를 허무감과 실망감에 빠지게 할 때, 자아 혐오증으로 발전하게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위대함과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짓누르고, 야, 너희 나라 썩어 빠졌어. 야, 너희 나라를 위해 뭐 목숨을 바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빠지게 할 때, 몸소 본인 스스로 정말 백발로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일본 애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는 그 정도의 기력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마음 많은 청년들을 걱정하시면서 청소년들아, 청년들아,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쾌활하고 용감하게 살아다오. 이렇게 우리를 재척하고 계시는 우리 강우규 선생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에도 많은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정말 100년 뒤에도 가르치고 있는 가치라면 그것은 선한 가치, 정말 좋은 가치일 텐데, 그럼 우리가 그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 그 위인들의 정신들, 그 정신들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것들을 그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살고 싶다.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 살았으면 좋겠다. 고 동경하면서 그렇게 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과목이 역사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좀 하느라고 좀 수업 시간에 혹시 좀 지난 것 같은데 미안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 1920년대 일본의 정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뿅.